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부분이 이제 13장 기원전 7천년 포획장치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명저 10에서 국가와 국가의 두 국에 대해서 뭐 국가 이중 구조, 뭐 황제와 왕, 뭐 이거와 전쟁 기계의 외부성, 그리고 포획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했고요. 이제 명제 10일에서는 어느 쪽이 먼저 발생했는가? 이제 뭐 국가의 기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진화론 쪽이고 이제 또 복합적인 어떤 공존과 상호작용하는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제 12에서는 포획이라는 것. 그때 이제 뭐 극한 한계 얘기하면서 교환, 노동, 토지, 화폐, 폭력, 국가의 폭력, 이제 뭐 전쟁 기계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포획 장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명제 13에서는 국가와 국가의 형태들 해갖고서요. 전 시간이죠. 이제 국가의 기원, 전개, 탈코드화 특히 이 자본주의 공리계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됐는가, 자본주의 공리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하여튼 복잡한 장입니다. 물론 그거에 더 깊게 얘기하면은 더 복잡한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자본주의의 공리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리계와 현재의 상황, 이거에 대해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자본주의를 공리계로 이제 파악하면서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세계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한 이제 뭐 핵심 텍스트라고 하는데 여기 텍스트는 7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7개의 텍스트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정치학과 공리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인용물을 보면은 정치학은 결코 명징한 학문이 아니다. 정치학은 실험, 암중모색, 주입, 철회, 전진, 후퇴 등을 통해 진행된다. 그리고 결정과 예견을 위한 요소들은 한정되어 있다.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학을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요. 정치학이 얼마나 불확실성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결정 불가능성에 있는지 이게 정치학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과학에서 공리론은 실험이나 직관과 대립하는 어떤 초월적, 자율적, 결정적 역량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공리론에는 이 공리론의 독특한 이 공리론 지금 뭐 자본주의 그걸 얘기하는 거죠. 독특한 암중모색, 실험, 직관의 양태가 있다. 그래서 다른 한편 소위 결정 불가능한 명제들에 직면하거나 어떤 제어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우월한 어떤 대결 역량들과 대결하는 것이 공리론의 특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7가지 핵심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이게 이제 챗 GTP가 이제 설명한 걸 보면요. 과학의 공리계 역시 실험과 직관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소수과학이라고 했나요? 이제 과학에 이제 본 적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이제 소수 과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정식 이론이나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상대성 이론 같은 것도 이제 정식으로 되기 전에 이제 외부에 있었던 것. 예. 그것이 이제 정치학과 공리계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어하려는 구조이자 동시에 결정 불가능한 명제들과 마주하는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공리론도 뭐 당연한 거지만 공리론은 완전한 통제 장치가 아니고요. 공리론은 내재적이며 실천적인 체계이고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이제 정제하고 재편성하는 포획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학과 공리론, 자본주의 뭐 이제 뭐 똑같이 아니면 공리론에 대해서 이제 그 유비를 이제 살펴보면요. 정치학은 이제 결정과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공리론도
이제 절대적으로 폐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약간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공리론이 추가되고 공리가 추가되고 삭제되고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 암중모색, 후퇴, 철회. 이 공리론자도 모색, 직관, 임시공리를 사용하고요. 초월적 통제의 실패, 정치학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학에서 이제 완전히 뭐 옛날에 황제처럼 이렇게 막 통제, 그때도 완전 통제는 못했지만은 그 통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 모든 공리는 항상 결정 불가능한 명제에 봉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정치학을 정치적 공리론으로 보고 있고요. 국가는 탈코드화된 흐름을 공리계로 재편을 하려고 하지만은 완전한 재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약간 계속 탈코드화해서 이제 공리론으로 이제 어떤 자본주의 그런 걸 갖다 계속 이제 뭐 계속 추가하고 하지만은 완전한 제어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공리계의 어떤 기능과 자본주의인데요. 여기서 자본주의는 이념이나 법칙이 아닌 작동 원표들의 어떤 체계로서의 공리로 구성된다는 거고요. 이 공리계는 끊임없이 공리를 추가하거나 제거한다는 겁니다. 예로서 어떤 우리 그 정책으로 케인즈주의, 뉴딜 정책, 뉴딜, 사회보장제도, 신자유주의 정책 등이 모두 공리들의 어떤 배치라는 겁니다. 이 공리계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내부 시장과 외부 시장 간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제 음, 다음으로 이 공리계를 이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이 들레즈는 일곱 개의 여건들, 이제 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라고 해석했는데 어떤 조건도 아니고 조건이라기보다는 여건, 환경, 좀 크게는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항목별로 조금 이게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공리의 추가, 삭제. 공리는 이제 추가되고 삭제된다는 겁니다. 즉, 공리는 모든 흐름을 가선적 체계로 환원하려는 이게 장치인데, 공리가요. 사회민주주의는 공리를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흐름을 포섭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추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는 공리를 줄이고 폭력적 흐름을 억제하거나 제거한다는 거고요. 파시즘은 허구적인 공리 증식과 어떤 전쟁 경제의 어떤 팽창. 그러니까 뭐 이제 전체주의와 파시즘이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이게 좀 줄이는 제거하는 차원에서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공리를 추가하거나 줄이는 가변적 체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포화인데요. 이제 포화는 공리를 너무 많이 추가하다 보면 이제 공리계가 어떤 포화되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체계,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공리계는 자기 모순 또는 극한과의 어떤 극한에 이제 직면하면서 공리계의 외부의 이제 힘과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에 직면한 상태에서 새로운 공리계로의 이행이 이제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죠. 이 개념은 좀 그런 거 이제 그거랑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문턱을 넘는 개념, 어떤 것이 이제 포화 상태이면은 어느 새로운 이제 배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공리계로 이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스스로 극한에 이르러 자기 자신을 교체하거나 개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딱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수정자본주의라든지 계속 자본주의가 어떤 새로운 이제 형태를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변화하는 거죠. 자본주의 개념이 공리를 어떤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또는 어떤 포화됐을 때 다른 걸로 넘어가는 예, 큰 개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모델, 동형성. 여기서 동형성과 조금 다르게 이제 이질성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동형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흐름을 처리하는 구조는 유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노동이나 어떤 토지, 뭐 어떤 화폐, 이제 세금을 걷는 화폐, 뭐 그런 것들이 유사한 거고요. 그러나 이형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각 국가는 다른 생산 양식, 그 역사적 차이, 위치에 따라서 다른 공리계 구조를 가진다는 겁니다. 큰 흐름에서는 이제 동형성이지만은 그 국가마다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른 공리계의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이제 인용을 조금 보면은요, 부가와 제거를 두 국으로 하는 모델의 동형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갖고 있는 중심이 국가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양극성일 뿐, 공리계의 중심에는 두 번째 양극성이, 즉 서구와 동방, 자본주의 국가와 관료주의 국가라는 양극성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설명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 책에서 경제학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이제 중심과 주변이 있고 여기서 동서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 유럽과 우리 어떤 서가 유럽이죠. 우리 어떤 아시아, 남과 북, 그러니까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뭐 이렇게 나누는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과 주변은 뭐 도시에서 중심이 있고 그 외에 도시 외곽의 주변 또는 여기서는 또 깊게 얘기하는 것이 도시 내에서도 도시의 중심이 있고 도시의 주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주변은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렇게 소외된 계층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양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국의 공리계는 주변국의 구조와 다르며 중심 주변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량, 권력과 전쟁 기계인데요. 공리계는 자신이 포획하려는 흐름보다 더 강한 역량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력은 금융, 군사, 산업 복합체 속에서 전쟁 기계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쟁 기계는 더 이상 국가에 종속되지 않으며 세계 전체를 재분배하고 재존식하는 그러한 전쟁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 기계는 자본주의 공리계를 뛰어넘는 어떤 자율적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포함된 중앙, 제3항이라고 하는데요. 뭐 제3세계라고 할 수도 있고 내부 어떤 우리 대전이라는 어떤 도시에서는 어떤 다른 좀 외부,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를 제3세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중심국의 외부의 제3세계뿐만 아니라 중심 내부에도 제3세계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빈부의 격차 밑에 여기 있네요. 하청, 파트타임,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 빈민, 내부의 어떤 비가시적 소수자 집단 이것이 제3세계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비가산적 흐름으로 존재하며 공리계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리고 주변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내부에도 존재한다. 또 이제 계속 반복했던 얘기입니다. 어떤 도시를 얘기하면 도시에서도 도시 내부 이제 외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부에도 어떤 이러한 뭐 빈민층이나 하청민들 뭐 이제 크게는 이렇게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되게 그 공리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 그 어느 집단이나 어느 그 생활 체계? 뭐 예. 정치 체계라는 게 맞겠다. 정치 체계를 공리계로 정의를 해 가는 거네요. 그렇죠? 주변하고 그렇죠. 그리고 집단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공리계가 있는 거고 그거가 이제 그 자본주의도 이제 하나의 공리계로 그 공리라는 건 근데 결국은 같이 그 계산적으로 가산적으로 이렇게
정의한 형태의 세계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리적 세계 정의는 같은. 가산적 세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돈으로 환산되든 뭔가 양으로 환산되든 그런 건가요? 여기서는 그렇게 가산적이라는 거는 꼭 이제 우리가 이제 노모스도 얘기하고 하지만은 어떤 이제 그 자본주의 공리계는 가산적인 세계, 수치화하는 하려고 하는 세계, 음. 수치화한다는 것이 어떤 게 이렇게 공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제 탈코드화의 반대, 코드화하는 거 그런 것들이죠 다. 네. 이게 사실 지금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 내용, 그 되게 그 개념이 전 효율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efficiency 뭐 그 효율이라는 개념이 이 그 항상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밑에는. 그, 다 모든 걸 최적화시키고 효율화시키고 그 하는 게 전문화시키고 그게 가산적인 어떤 공리계의 형태라고도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런 어떤 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근데 그게 어 그 집단마다 틀리고 그리고 주변이 있고 중심이 있고 그 여기 보면 거기서 제3세계라는 표현은 좀 더 하청 파트타임 이런 제3세계라는 표현은 어떤 그 공리계에서 벗어난 공리계의 어떤 그 뭐 사이드 임팩트? 사이드 임팩트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이런 3세계로 보는 건가요? 이게 좀 부정적인 표현인가요? 그렇게는 저는 안 봤고요. 이제 우리가 어,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학부 때 배웠던 것이 뭐 1세계, 2세계, 3세계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제3세계 적이었잖아요. 뭐 유럽이 네. 1세계, 뭐 이제 좀 중진국이 2세계, 그 뭐 우리 이제 동남아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카, 아프리카 예예예 그 제 3세계라고 했죠. 3세계 네. 이런 구조지 그걸 갖다가 거기가 공리계가 아니게 아니고요. 다 공리계지만은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거죠. 제가 음, 보기에는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그거보다는 처음에 공리계 설명하셨을 때 그 앞에 하고 그냥 이어지면 계속 이제 같은 뜻인데 다른 언어로 또 다른 언어 체계를 또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코드화 돼서 이제 어쨌든 어, 혼돈에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니트로네 니트로네란도 거기에서 제가 얘기할 때 어, 리듬 이런 데서 그 리드마 되는 거, 혼돈이나 이런 데서 다시 그 음악적 형성의 리드마가 되고 거기에서 그, 그 리듬이 형성돼서 그게 어떤 체계를 만들어지는 그 음악적 현상을 갖고 얘기했던 그걸 또 혼돈과 탈코드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음악적 양상에서는 리듬이나 음정이나 이런 걸로 또 비유해서 하나의 또 체계가 형성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쪽에서는 또 이제 정치나 자본주의에서 탈코드화 된 상황에서 어떤 또 체계를 잡아가는 그게 뭐든 간에 그 모든 체계를 잡아가는 그 현상 자체를 공리계라는 단어로 또 쓴 것 같은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런 계획으로. 정확히 이해했어요. 네. 음, 그러네. 야,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쪽 극단에는 코드가 있는 거야, 코드. 음, 코드는 법률 체계고, 그거는 초월적 세계라고. 그러니까 음, 전체주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코드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 네, 코드는 어기면 안 돼. 그 안에 있는 구성체들은 그 코드를 무조건 따라야 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사실은 이게 외부에 있는 전쟁 기계나 이런 뭐 노모스 이런 것들은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거든. 근데 벗어나서 걔들이 다시 또 그 포획이 되려면 네, 그 공리계를 중간에 거치는 거지.
아, 그쵸.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시 코드화로 재코드화 되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영토를 차지해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혼란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는 그 중간 단계의 그 약속들 음. 모임을 이제 공익회라고 하는 거지. 약간 그러면 그 표준화하는 어떤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표준화도 공익회의 그 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하나의. 과정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그 서로 서로가 어떤 이론, 아직 그 뭔가 법칙화되지 않고 코드화되지 않은 음,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해서 그 합의를 계속 다듬어 가는 과정, 음. 그런 어떤 세계가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아직 이론이라면 그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이렇게 서로 그 뭔가를 잡아가고 있는 그 상황, 그것도 하나의 공리계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범죄인 거죠. 그 양자역학도 그렇고 그 네, 상대성 원리도 그렇고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탈코드화거든. 네, 그렇죠. 기존의 과학의 이론 체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네, 얘들은 벗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전쟁 기계야. 이게 노머스고 네, 그렇죠, 그렇죠. 유목민이라고. 그 네, 외부 소수자들이지 그렇죠. 과학계에서도.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거에 동조하는 과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내부에 또 그 원칙이 생겨. 그 서로 네, 이론, 소통하는 그러니까 공적인 이론 체계가 생기는 거지. 네, 그렇죠. 이론체가.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덩치가 커지고 네, 패러다임이 하나의 그 네, 그러니까 이전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되면은 그 새로운 네. 세계가 또 생기면서 코드가 이제 된다고. 코드화 새 되는 코드가 거는 되지. 법칙화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 예. 아, 그렇게 이해하면 이 공리계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커뮤니티적인 성격도 강하네요. 그렇지. 회사 안에서도 공익이라는 게 존재하고 네, 그러네요. 국가에도 있고 국가 간에도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 왜 글로벌 금융 네, 경제 네. 이런 걸 하나의 공익이라고. 그 코드는 아니거든. 근데 교수님 이게 전통적인 자본주의 있잖아요. 마르크스나 음. 그 전통적인 자본주의에 접근하고 들레주도 저 자본주의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지 몰랐네요. 근데 어, 자본주의라는 게 지금 이제 뭐야 중국도 사실 자본주의야 이제는. 예. 그렇죠. 그 네. 원래 그 영국에서 나온 그 자본주의는 지금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미국 가서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되고, 한국에서는 한국식 자본주의가 되고, 일본 가면 일본대로고, 이게 다 자본주의의 전체 그 흐름은 비슷해. 그래서 네, 동형성이지. 네, 근데 다 동일성 있죠. 달라. 예, 다 그렇죠. 다르잖아, 지금. 네, 그 공리계가 다르고 이질적이라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 그렇죠. 상법도 다르고 그 안에서 어떤 맞아요. 네, 주식 맞아요. 거래에 대한 것도 지금 그 규칙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네, 공리계들이 각 나라마다 또 다르게 형성이 돼 있다고. 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이런 네, 전 효율적인 세계의 방법. 글로벌한 새로운 화폐 단위가 나타나면 음, 그러면 이제 지금은 공리계 수준이지. 네, 그렇잖아. 네, 화폐를 음, 취급하고 거래하는 기준이 그 나름대로 커뮤니티에서 지금 정립이 돼가는 과정이거든. 그게 네, 이제 공리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글로벌 금융 화폐 단위로다가 정착이 돼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교환 음, 수단이 된다. 그럼 이제 코드화가 되겠지. 그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그 벌써 우리가 2년 전인가, 내가 3년 전에 할 때, 그때 암호화폐 얘기할 때, 완전 탈코드화였기 때문에, 그건 체계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했지만 그 환경이 변하니까 음, 거기에서 그 탈코드화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 말로 한다면 이제 제가 저기 공부한 게 리트로넬로니까 거기서 계속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어떤 반복적 구조와 또 생성되고 또 생성되면서 우리한테 익숙해지면서 거기에 환경적 구성이 또 체계가 형성이 되니까 공lik이 안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그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음,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그 체계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참 이해하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들었던 생각인데, 이 책이 끝나면,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랄까? 리토르넬로든, 지금 공리계든, 팔코드하든 몇 개의 단어들이 결국에는 천 개의 구원을 대표적으로 이어주는 그 몇 개의 단어만 알면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다. 뭐 아니, 그 중요 단어들이 있잖아. 그게 다 같은 뜻 단어라서, 아니, 그게, 근데 응. 맞아요. 그 들레제 음. 그러는데 각 장마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그게 똑같은 얘기라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예, 같아. 똑같은 얘기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단한 것 이렇게 같아요. 얘기하네?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일상어를 갖고 정말 고급지게 밀도 있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너무 대단해진 거지, 예, 사용하는 게. 근데 네, 이게 네, 이 책을 보면 어떤 세상을 보는 좀 네. 예방주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맞아, 맞아. 우리가 그 고정된 조직을 선호하잖아요. 고정되고 안정되고 딱 그 평생 직장 같은 어떤 그런 조직을 선호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계속 탈주하고 그 전쟁기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뭔가 한쪽을 막 이렇게 좀 먹는 것 같고 그러면 두렵잖아요. 두렵단 말이야, 리더 입장에서는. 근데 음, 이 그 천기의 고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 음, 안에 혹시 음, 내가 그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떤 공리계적인 요소가 있나 음, 그 부분들을 그냥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그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음, 두려움이 오히려 이제 자신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그런 음, 거지. 이런 어떤 음, 이제 음,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아,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네, 네, 그렇지. 우리 교수님이 예전에 이걸 다른 쪽에 또 감정에서는 늘 그때 항상 위로하실 때 이제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여기에 속하거든, 이게. 늘 아무것도 기대할 아무도 필요 기대할 게 없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찾아 당연한, 나가고 새로 만들어 나가는 거야. 네, 네, 너무나 당연한 사람도 탈코드화를 아, 해야만 이게, 사람도 생성되는 거니까 그걸 기쁘게 인정해 주면은, 네. 저 사람 발전했구나,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언제든 그 자기 견고한 것들을 원하잖아요. 갑옷처럼. 맞아. 갑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을수록 네. 안전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현대 사회에 되게 큰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다 있었을 때 딱 이 철학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마약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오히려 견고하게 두려워서 갑옷을 입었던 거를, 네. 예, 입었던 걸, 이걸 공부하는 사람은 이해를 하는 거고, 사실 음. 그 갑옷을 이제 벗어야 되는 거지. 그 음, 갑옷의 한쪽 부분이 이렇게 썩어져 들어가는 부분을 예,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거를 새로운 어떤 물질이나 새로운 어떤 그 소재로 바꿀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새로운 어떤 전쟁 기계를 받아들이는 음. 태도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것도 전쟁 기계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럼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리계라고 하는 영역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이게 사회 시스템에 되게 중요한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에 설명하실 때도 우리 박상호 박사님 얘기할 때도 거기 중간에 무매개체라고 했죠? 그게 매개가 없는 흐름으로 오는데 매개도 없이 또 음, 불확실성 명제에 또 거기 대응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음, 완전히 모든 상황에 음, 다 대응해서 그거에 대해서 맞닿았을 때도 체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거든, 지금. 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지 못한다. 그냥 네, 또 자연스럽게 체계가 잡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현대사회에 이런 거 알면 다들 편하게 살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 그 음, 왜 X세대니 무슨 예, MZ세대니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 체계가 예, 전혀 기존의 그 기성인 세대하고 예, 다른 거에 대해서 전혀 예.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걔들이 그게. 지금 그렇지. 탈코드화하고 탈영토화하고 있는 거거든.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거를 그 밑보게 봐야 돼. 예, 예, 그러면 그걸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또, 세계를 뭘 구축할 수 있을까? 그 예, 예, 맞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예,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영역이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다양체로 이렇게 생각을 네, 전체 사회를 보면 네, 그러면 맞아요. 이제 이게 걔들이 만약에 우리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이건 죽은 사회야. 맞아요. 죽은 사람. 그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요즘 진단 검사 전체 막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지능 검사도 하고 성격 성질이 뭐 요즘 뭐 MBTI나 그 상담학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검사들 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선지로 그 체계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선입견이 가둬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게 그리고 음, 그렇게 고정화 시켰을 때 특히 지능검사 요즘 내가 한 반년 동안 지금 계속 해봤는데 지능이라는 거 검사한 것도 내내 선지고 후천적으로 그 연습하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능의 체계에서 이 사람이 이 정도 능력이라 물론 현재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때는 지능 검사하면은 우리 중학교 때 지능 검사 했거든요. 지금 40년, 50년 넘었는데 지금 봐도 너 그때 IQ가 어디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검사력 기준으로 그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에 그 우리가 보는 척도라고 하는 그런 거, 우리가 지표라고 삼는 모든 것들이 교육에서 다 적용되고 있으니까 음, 이것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주의력 집중 장애다, 우리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뇌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 친구들이 나갈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발전 가능성은 다양성을 체계에서 가둬버려 갖고 오히려 음, 완벽하게 이탈하도록 하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탈을 완전히 고정화시켜 버려서 그 거기에 고집을 다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그, 우리의 체계가 고집을 하고 있는 거지. 예, 저희가 이제 우리 딸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같이 팀워크를 하잖아요. 이렇게 팀플 같은 거 하잖아요. 고등학교도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 중에 몇 명이 야, 이거는 나는 T라서 이거 못해. J가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자기를 정의하고 음, 내 정체성을 정의하는 거죠. 내 능력도 정의하고 그 T나 S로 음, 정의하고 이건 오히려 잘하는 네가 이게 분업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안 하고자 하는 그 핑계긴 한데 그런 말이 제일 듣기가 싫대요. 왜냐하면 아, 스스로 정하는 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MBTI니 뭐니 이런 부분들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한쪽에 치우쳐진 것들이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치우쳐졌을 때 반대편의 것을 길러서 성격을 어느 정도 중간적으로 그 E하고 I하고의 가운데, 뭐 T하고 뭐 S의 가운데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MBTI는 맞아. 로드맵이 없어요. 음, 아니, MBTI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네. 게 진단을 해서 그거에 마치 현재 네. 상태의 진단에서 이제 부족한 걸 화석화 시키는 거예요, 해결하는 화석화. 건데 오히려 그걸 그렇게 사는 걸로 인정해 버리니까 더 예, 그러니까 강화되는 그걸 상황이 화석화 되는 시키는 거예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네, 네가 지금 T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요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그렇지. 발전시켜서 이게 중간으로 균형을 네, 가야 된다라는 거를 그렇지. 그게 네, 이제는 그 진단의 목표인데 음, 진단의 그 결과만 갖고 음, 사람들이 자기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앞으로 교육에서는 좀 음, 반드시 진단을 하면 음, 지금 앞으로 그 미래 로드맵까지 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지금 나눈 대화가 이게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음, 아, 사실 이게 내가 음, 목요일 날 최 대표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뭐냐면 이게 여러 번 이제 그 뭐야 ESG 과정을 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 딱 보면 면접해 알, 보면 얘들은 살아남으랜지 아니면 예, 중간에 튀어나가랜지 거의 99% 알아낼 수가 있대. 그치.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깨달은 게 뭐냐? 그 아이들의 능력 차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 이 과정을 공부하는데 얘가 뭐 IQ가 얼마고 뭐 예, 무슨 형이고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없는 거고 예, 그 하려는 의지, 예, 예. 그 공부하려는 의지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쨌든 수업을 예, 들으면은 예, 처음에 그렇게 문화가 생기잖아. 예, 그렇죠. 문화를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만들죠. 예, 테크노트를 써라. 예, 아니면은 그 팀워크를 할 때 예, 팀을 원도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도 예, 있다. 이런 이제 새로운 문화에 얘가 얼마나 적응할 의지가 있느냐. 예, 이거가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 그 과정 끝날 때 예, 성과로 나타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봤던 식으로다가 면접할 때 얘는 아주 머리가 비상해. 얘는 뭐 예, 서울대 무슨 의대를 나온 애야. 뭐 이런 예. 식으로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범주화된 걸 갖고 애를 보면은 대부분 틀린다는 거야. 아, 그쵸. 그리고 IQ가 좋냐 나쁘냐 어느 대학교를 나왔냐 그게 아무 상관없이 이 음, 과정에서 성과를 내는 애들은 음. 이 문화에 적응하고 이 공부를 할 열정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아니, 최 대표는 난 대화를 하면은 너무 깜짝 놀란다고. 우리가 아, 랑시에르 그 왜 무지한 스승에서 문제 했던 선생. 얘기잖아, 예, 그게. 맞아요. 그걸 어떻게 맞아요. 알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깨달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아니, 음,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맞아요. 아이들을 범주화해서 얘는 무슨 MBTI가 무슨 예, 형이고 예, IQ가 어떤 지능 지수가 뭐 경계성 지능이고 이런 예. 식으로 자꾸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해갖고 얘는 이런 애야 저런 애야라고 범주화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쵸. 아, 그게, 네, 맞아요. 교수님, 아, 근데 지금 금방 또 내가 지난주에 이제 그 괜찮은 그 교육하는 버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책을 이제 꽂을 데가 없어갖고 그 제 연구소 막 완전히 그 책 쓰레기장에 대해서 그분이 연구소 오더니 책 정리 좀 하셔야겠는데 그래. 아, 저도 지금 책 정리를 할 생각 안 하고 또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정돈이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팁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이쪽을 다 비우라고 해놓고 한쪽을 다 그 제 칠판 밑에 다 책장을 그 비워놓은 다음에 여태까지 소장님이 봐서 지금 입장에서 정말 정리하고 싶은 우선순위의 테마책을 거기다만 꽂아놓고 나머지를 안 보이게 하라는 거야. 그 생각이 너무 신박한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정리가 확 돼버리는 거야. 거기에 내가 지금 보고 싶었던 책이 이제 섞여갖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교수님이 저 요즘 책만 생각하고 있는데 무제한 스승 얘기하니까 저 전에 무제한 스승 그 관련된 책 이만큼 사다 놓고 다 못 봤거든 책이 있는데 지금 무제한 아니, 스승이 금방 나네요. 아니, 이거랑 여기 같이 읽으면은 무제한 스승이 다시 기가 막히게 들어올 것 같아 내가. 아니, 저도 음, 최 대표 그런 거 보면, 듣다 보면은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 전혀, 오히려 그 잘하는 애를 경계하고, 그런 건 상관없이 얘가 이 안에서 할 의지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음. 하는데, 그리고 진짜 애들이 바뀌잖아요. 학교 예, 아니 확 그 성과가 확 잘라진다니까 애들이 그런 그러니까 애들은.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동차를 아니 갖고 있. 그러니까 뭐 부산대 의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금 전국에서 애들이 오거든. 네, 그죠. 뭐 이화여대 애들도 오고 뭐 서강대 애고 오고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서 다 와. 근데 그죠. 그거 전혀 신경 안 써. 그 대표는. 그러니까요. 그런 애들 다 날림이다 이거야.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 이거를 수업을 들을 만한 얘들이 자세가 돼 있느냐. 예, 그러니까. 그거만 예, 봐.
그래서 뽑아놓으면 애들이 안 도망가고 끝까지 다 해. 근데 야, 얘들은 좀 끼워주면 좋겠다. 이런 네. 그, 예? 학벌 좋은 애도 좀 있어가지고 아, 거기 그치. 그 팀이 다른데 이렇게 보여주기는 좋잖아. 네. 이제 그런 네, 애들이 그쵸. 있다 그러면 네. 근데 걔들은 여지없이 중도 탈락 나가고 그 중간에 혼자 잘났다고 팀워크 이런 거 네. 못하고 팀워 깨고, 뭐 맞아. 팀워크 다 깨버리고 그냥 그 애들한테 깽판 치고 막 네. 이런 애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치. 걸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제는 딱 얘기해 보면 아, 얘는 아니야. 지금 거의 99.9%다 맞아. 예, 아, 하여튼, 그래서 저도 재밌게 지금 옆에 듣고 있어요. 대전역에 재밌더라고요. 가서 돗자리 피고 사람 골라주는 아, 이건 근데, 뭐야? 근데 예? 지금 아, 얘기하는 게 그게 그게 지금, 뭐야? 부트캠프, ESG 부트캠프, 그거 지금 한 5년 됐잖아요. 아,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약간 이제는 학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런 거는, 그 뭐, 서울대 의대에서 오든 연대 의대에서 오든 다 신경 안 쓰고, 음, 오히려 걔네들 탈락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근데 중간 애들 데리고 그 애들한테 늦게 해주려고 하는 건 그냥 네트워킹,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 많이 늘려주거든요. 그리고 음, 정리하는 거. 음, 근데 25살 이하 애들은 가르치면 되는 것 같아요. 가르치면 음. 우리 사실 기성세대가 안 알려줘서 그런 것 같아. 음, 예, 그건 좀 반성해야 되겠더라고요. 가르쳐 주니까 바뀌더라고요. 그 좀 머리가 말랑말랑 할 때는. 아니, 이번에 황보현우 교수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네, 교수님, 어떻게 여기 교육생들은 질문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아주 체계적으로 질문을 잘하고 태도가 되게 네, 좋대. 질문할 아, 때 그 예의를 되게 정중하게 갖추고 네. 그러니까 질문하는 방식이 아주 세련돼 있다 이거야. 가리키냐고. 아, 당연히 가리키지. 애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냐고. 그치, 가르치죠. 근데 가르친 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사실 이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귀찮은 거예요. 애들이 하고 이렇게 소통하기도 두렵고 귀찮으니까. 그리고 비난만 해. 애들이 예, 요새 애들은 버릇을 없다는 예, 둥, 맞아, 뭐 맞아. 예, 애들이 공부할 생각도 없다는 예, 둥, 뭐 M세대가 어떤데, G세대가 어떤데 이러고만 있지. 예, 애들을 훈육하고 애정을 갖고 가리킬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음, 그거가 지금 교육의 어쩌면 가장 큰 맹점인 것 같아요. 그 대학이 그거 변하지 않고는 뭐 라이즈 하냐 뭘 해도 성과 안 나. 음, 학생들을 근본적으로 사랑하면서 예, 맞아요. 애들을 키워줘야 되겠다는 애정을 갖고 교수들이 담배 들어야 돼. 예, 그럼 애들은 변해. 예. 4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야. 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 진짜, 바꾸죠. 진짜 중요한 기간이야. 걔들이 제일 감수성이 예민할 때잖아. 교수님, 이 2달 만에 지금 몇 주입니까? 30 몇 주 그러니까 만에? 2달만 해도 애가 완전히 변하는데 예, 4년이면은 완전히 탈바꿈 시킬 수 있지. 예. 여튼, 제가 최 대표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나는 감탄했어. 저번에 소비사회 할 때도 우리가 한 얘기 이미 다 실천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저는 말만 하는데, 오히려 다 알고 있어요. 자, 6번. 네, 네. 한번 가시죠. 예, 여섯 번째요. 이제 소수성. 우리가 이제 소수자, 소수대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비슷한 개념인데요. 소수자는 단지 인구가 이제 적은 집단이 아니라 다수자가 공리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진경은 수요라고 합니다. 수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수요가 아니라 관계, 접속, 탈주선이 소수자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라는 거는 단순히 몇 명이 있다, 몇 명, 몇 개냐, 몇 퍼센트냐, 이러한 이제 수요는 양적 판단의 기준이고요. 수요는 일반적으로 어떤 수의 많고 적음, 개수, 수량을 의미하는 단순한 양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계는 가산적 어떤 집합만을 이제 조작하지만 소수자는 비가산적 접속으로 이제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계속 얘기하는 여성대기, 흑인대기, 퀘어대기 뭐 등 어떤 다수자와 어떤 차이를 생성하는 운동, 이게 소수자라는 것이죠. 소수자 대기는 다수자 기준을 전복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소수성 이제 같은 이제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일곱 개 중에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의 공리계, 공리계에서 여기서는 소수성, 소수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 불가능한 명제.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도 이 정치학과 국리론에서도 예, 어떤 결정 불가능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결정 불가능한 명제로서 공리계는 결국 결정 불가능한 명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자 운동은 단순한 공리 추가나 통합이 아니라 공리계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고요. 결정 불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혁명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소수자 되기 어떤 새로운 이제 전체를 다수자를 어떤 전복시키는 새로운 흐름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혁명의 조건, 결정 불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기계는 더 이상 군사적 목적만을 가지지 않고 문면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고요. 예로서 도시 공동체, 해적 라디오, 대안의 정신의학, 새로운 미디어. 뭐 이제 우리 한 소장님도 이런 비슷한 것을 하지 않았나. 이게 저도 뭐 이렇게 대안학교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개념이 속하지 않나요? 예, 전 전쟁기도 잘 만들어요. 계속 만들고 살아요, 저는. 예, 그치. 예, 항상, 교육전쟁기기 아주 잘 만듭니다. 예. 그래서 혁명은 기존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다이어그램적 구성주의를 요구한다. 그래서요, 다이어그램적 구성주의 이게 뭔 개념인가 했더니 우리가 존재의 지도 얘기 저기 책 읽지 않았습니까? 음, 이러한 어떠한 존재의 지도에서 이 지도를 제작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을 만든다는 거죠. 이 혁명은요. 어휴, 지도를 그렇게 새로 해서 그린다. 예, 지도를 예, 새로 그린다야. 예, 요 예, 마지막 문장은. 혁명이라는 거는 지도를 새로 그리는 거다. 아, 예. 아니, 이 지금 존재의 지도가 여기서 이 말에서 지금 뭔가 나온 것 같은데요? 책에 보면은 번역 이 말이 다 존재의 지도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존재의 지도라는 책이 이 들레즈의 천계의 구원 뭐 그 외의 것도 많이 인용했지만은 다 음, 많이 인용한 것 같습니다. 저기 그 네. 텍스트가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이 다이어그램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걸 내가 존재의 지도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런 어떤 요걸 단서로 해가지고 그 책이 나온 거네. 예,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천재들은 그 어떤 개념을 이렇게 통찰하는 능력들이 대단한 것 같은 게 이게 원전은 지금 음, 이게 우리가 왜 그 들레즈의 시네마도 봤잖아. 예, 그것도 그림이잖아. 그쵸. 예,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역삼각형 뭐 이런 예, 얘기 나왔고 그 원뿔 뭐 거꾸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얘기 나왔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존재 지도에서도 그게 다 그림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미지라는 말에서 다 비롯된 거거든. 근데 그 이미지에 대해서 통찰을 제시한 사람이 레지스 드브레라는 사람이에요. 레지스 어, 드브레. 이 사람이 이미지의 죽음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문명 발달사, 역사 음, 이런 거를 쫙 훑어보면은 결국은 그 이미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어떻게 그 창출을 해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걸로 의사소통하기도 하고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은 그 중간 매체가 다 이미지였다. 이게 이제 그 책의 그 뭐 라프하게 이렇게 그 요약하면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의 이제 통찰이 뭐냐면 사물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사물은. 그냥 물 그 자체지. 근데 우리 뇌는
이게 형체가 없잖아. 우리 정신이라는 게. 근데 이 사물과 정신의 이 간격을 중간에서 메꿔주는 게 이미지다라는 게 레지스트 브레의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을 직접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통해서 이해한다는 거거든. 음,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도 이미지를 갖고 설명을 하지 그 사물을 그대로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대로 재현도 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직구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거기서 저기 기자들이 새로 들어오면은 기사를 펜으로 옛날처럼 타이핑해서 치지 말라 그러는데 음, 그림으로 기사를 써라. 지금 이미지 시대가 이미 다 도래했기 때문에 그 글씨로 타이핑해서 아무리 좋은 명구를 만들어 가지고 기사를 써도 독자들은 별로 안 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림으로 기사를 써라. 그래서 그 아예 인포그래픽스라는 책을 발간을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교재로 쓴다고 하잖아요. 이게 음, 다 이미지의 세상이 된 거거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보는 책들에도 보면은 이게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면은 현대 철학들 대부분들은 다 이미지 갖고 얘기를 해. 음, 이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그 다이어그램적 구성주의라는 게 결국은 이미지를 가지고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존 제이도에서 이렇게 맵이라고 이제 한 거고 예. 그 린경영에서도 거기서 핵심은 가치 흐름식으로 가치사죠. 그리는 거거든. 예, 그렇죠. 음, 그거 그릴 줄 알면 리는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미지가 그렇게 인간에게 사물과 정신 세계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매개체라는 거거든. 그런 맥락에서 이 문장을 보면 그냥 한 번에 이해가 딱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 멋있네요. 아, 멋있는 것 같아요. 아유, 박사님 이거 다 이거 정리하시느라 되게 고생하셨네.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이거 하면서 이 인용 문장을 계속 줄을 쳐놓고 했는데, 인용 문장을 읽어주면은 저기 산만할 것 같아서 더 안 했습니다. 이 일곱 챕터, 일곱 개의 어떤 개념이 양이 엄청 많거든요. 음. 양이 엄청 많은데, 좀 이게 생각으로는 막 하려다가, 아, 저도 혼란스러울 것 같고, 제가 설명할 때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 아유, 아니, 근데 GPT도 잘 하는 것 같고, 박사님도 설명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아이, 진짜 좋네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나는 들었어요, 되게. 박사님 설명할 때 저도 그랬지만, 야, 불과 1년 전, 우리가 지금 이제 GPT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쓴 것 같은데, 1년 전만 우리가 이걸 청계고원을 한 2년 전에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우리 진짜 시류를 너무 잘 탔다. 공부하는 흐름을 끝내주게 타고 있다, 진짜. 맞아. 어떻게 이때 시기에 GPT가 나와서 우리의 공부에 음, 이렇게 가속화를 시켜주고, 그, 기가 막힌 해설자가 있어서 이제 점점점 더 잘 준비할 수 있게끔 GPT가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각자가 그 뭐 이해 못하는 게 자기 해석이 다 돼버리니까 근데, 순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GPT로 이제 해석됐다는 그 상황이 이해되면서 야 이제 왜 아니,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다. 아니, 이 책 갖고 지금 거의 1년 가는데, 지금 어, 이제 용어들이 다 이제 천개 고원화 돼가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천개의 고원이야 단어가 확 다가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읽고 끝났으면 그냥 말았을 텐데, 이렇게 오래 보니까 이게 약간 체질화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체질화되고. 만 1년 되게 생겼어요. 예, 우리가 9월에 시작했더라고. 예, 아, 작년 그래요?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9월에, 시작했어. 그러면 진짜 만 1년 딱 끝나겠네요. 이제 뭐 그 그게 나머지 챕터까지 아, 하려면 난 지금 오늘 단어가 확 더 드네. 정말 왜 천개의 고원이라고 했는지 이게 고원 하나하나가
결국 단어였던 것 같아. 음, 고원 하나하나 그 1,000개가 다 모여서 아까 내가 결국 단어들이 집약되겠는데? 근데 그 1,000개의 고원을 얘기하는 고원들 단어, 그 1,000개란 개수가 아니고 그 고원을 그 얘기하는 단어들이 결국 우리 그 예, 우리가 그게 체계가 좀 잡혀지면 그게 다 이어지면 전체 고원이 다 보여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것도 이미지래 교수님 생각해 음, 보니까 어? 응? 그렇지. 응? 그러니까 중의적이야. 그 응. 고원이라는 말이 플라토가 왜 우리가 플랑이라는 말도 공부했잖아. 예, 네. 예, 그렇죠. 응. 그리고 이제 고른 면, 음, 응. 지금 매끄러운 면, 뭐 이런 매끄러운 공간, 매끄러운 시간, 뭐 이런 단어들도 지금 막 튀어나오거든, 여기에. 예, 응. 예, 그게 그 스텝이라는 말도 기억나지? 스텝. 음, 응. 스텝이라는 게 그 초목지, 초지 이런 거를 스텝이라고 하더라고. 그 유목민들이 사는 그 지역. 응. 그러니까 몽고를 생각하면 돼. 몽고의 그 푸른 초원이 이게 스텝이야, 그런 게. 그러니까 음, 이게 사막, 스텝, 바다, 그 다음에 그 고원 이런 것들이 다 매끄러운 공간이에요. 응. 그러니까 매끄러운 공간은 무한한 잠재성이 거기 그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천 개의 공원이 그런 곳인 거지. 거기서 응. 무엇이든지 막 나올 수 있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유목민들이 신나는 세계지, 거기는. 다 응. 열려 있고 모든 게 다 잠재성이 그냥 에너지가 그득하고 뭐가 응. 튀어나올지 몰라. 막 이런 상태. 그러니까 그 응. 어마어마한 그 진짜 낙원 같은 상황이지, 그게. 응. 그러니까. 예. 그게 응. 1,000개나 되니 얼마나 좋겠어. 아, 그러니까 그런 정말, 생성되는 살아 숨쉬고 움직여지는 그 음. 여러 다양체의 천계라는 그 다양체를 표현한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그 그렇지. 전체가 이제 다 살아있는 그런 음. 또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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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런 음, 식으로 얘기해서 들려주는 전체 세계가 또 다른 양자 세계의 또 다른 언어로 음. 그렇게 다 하나하나가 살아 숨지고 그 안에 밀도 있는 단어들이 다 또 의미 있게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단어들 배치를 하면서 그렇게 또 유의미하게 더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이 다 창모공으로 모인다니까. 우리가 그, 1,000개의 구원을 공부하니까 챗GPT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서비스 그러니까요. 다 해주잖아.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이미지로 하는 그게 음, 교육에도 지금 이미지화 시키는 게 지금 그 굉장히 이게 초점을 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하는 것도 이게 언어 소통보다 이미지적 전달이 더 이제 전체적인 거에 대한 개요적 설명인 줄 알았더니 그런 스토리적인 전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한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이미지로 하는 게. 오히려 음, 언어로 설명하게 되면 그 부분적인 단어나 뭐 그 언어 자체에 그 분철된 그런 뭐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그 구조 때문에 그 전체를 못 보고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역을 그림 전체 이미지로 보게 되면 어쨌든 전체 맥락적 사고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니까 지금 이미지로 소통하고 이미지로 교육하고 체계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네, 그걸 한번 들었거든요. 네. 그 이탈리아 그 소설가인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소설론이 있거든. 소설을 어떻게 쓰는가. 근데 그 딱 기억에 남는 문장이 그거야. 작가가 글씨로 그 독자한테 선명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면 그 소설가는 성공한 거다. 음, 음, 시인도 마찬가지야. 훌륭한 시인은 그 시만 딱 들어보면 머릿속에 선명한 이미지가 그려져. 그 듣는 사람한테. 음, 그러면 그 시인은 성공한 시인. 음, 그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네. 교육도 음, 아이들한테
선명한 이미지가 생기게끔 가르쳐 주면 음, 그러면 내가 정확히 설명해 준 거지. 그 네, 맞아요. 어떤 현상이든 이론이든. 예. 음, 근데 그거를 흐미한 그림을 애들한테 그려주고 못한다고 혼내고 그러는 교사나 선생은 자격이 없는 거지. 음, 회사도 그런 것 같아요. 회사도. 음, 회사도 직원들한테 선명한 그 비전을 보여주고 그렇지. 그거 모두가 그쪽으로 뛰어가게 그 목표를 정해줘야 되는데 음, 그 희미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그 힘이 분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거기서 이제 하나만 추가하면 이미지의 방향성, 네. 벡터. 음, 이게 결합이 되면 그러면 그게 매끄러운 공간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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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방향이 없으면 이미지만 선명했지 거기서 정체가 돼 버리니까 그 더 이상 거기서 뭐가 생성이 안 되는데 방향성이 생기면 이제 쫙 그게 이미지가 이제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 음, 아이는 엄청 발달을 하고 음,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교육 과정도 설계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아이들의 그림이 계속 선명하게 바뀌어 가도록.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지도잖아. 그게 매핑. 네, 음. 맞아요.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상호 네, 박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예, 주에는 또 네, 새로운 네, 제가 장을 또 기대해 준비하겠습니다. 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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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봬요. 네. 네.